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가 펜앤마이크에 쓴 칼럼 보복할 줄 아는 보수, 이 글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파 국민들뿐만 아니라 왜냐 매우 필요하고 신선한 주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집권한 이후에는 그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완전히 도구로 사용을 해서 가치나 도덕 따위는 저버리고 철저하게 우파를 탄압하고 우파를 청산하려고 들었다. 그런데 반면 우파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념에 의존하다가 집권한 이후에는 이념을 등한시하고 어떤 대통령은 중도 실용으로 돌아버리고 이념을 철저하게 현실화하는 데에 실패했다. 좌파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니 하는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선량한 의지와 용어를 가지고 좌파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충을 해서 어저께 필수 보복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필수 보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필수적이고 정의로운 보복, 필수 보복. 제가 김행범 교수와 전화대담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선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되지 않는다. 한국처럼 좌우의 이념이 철저하게 거의 치명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나라와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파가 2022년에 권력을 다시 탈환해 오면 철저하게 좌파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백서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진상을 까발려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법처리를 해야 되고 물론 문재인도 드러나면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던 것이 다 포함을 해서 철저한 청산 작업을 벌여야 된다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대담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고 네, 중요한 주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예, 보복할 줄 아는 보수, 예. 그런 주제를 생각하시고 그런 칼럼을 쓰시게 된 동기는 어떤 겁니까? 아, 예. 저는 우리 사회 현재 보수라는 진영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그 중요한 항목이 우리는 암묵적으로 보수는 선량해야 한다.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예.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걸어온 국면이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선량하다는 것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패배하게 된 그 요소가 아니겠는가라는 국면을 제가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 예, 예, 선량이라는 개념은 예, 정말 지금 보수의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것인데 예, 현실의 세계에서 특히 한국처럼 이념 대결이 첨예한 이런 공동체에서는 선량이니 이런 개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람직한 측면이고, 또 우리가 권장할 만한 윤리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국정을 책임져야 할 그런 정치 이념으로서는 그건 대단히 스스로 취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상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 상대가 그런 차원으로 같이 나와 대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스로 발을 묶는 그런 대단히 취약한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21세기에 예, 이 총만 들지 않았지. 예, 사실상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이념으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좌파는 권력을 잡기 전에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무장을 해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진지전 네, 각 분야에 파고들어서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일단 권력을 잡은 후에는 예, 그 권력의 도덕성이나 가치 이런 거는 다 제쳐두고 예, 그 권력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진한다. 예, 반면 우파는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이념을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근데 일단 권력을 잡으면 예, 이념이란 문제를 상당 부분 잊어버리고 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민 통합이니 화합이니 뭐 이런 예, 환상적인 데에 사로잡혀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이념으로 무장한 좌파들에게 당하고 만다. 예, 그런 면에서 예, 김 교수님의 칼럼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예, 자, 우리가 당위적으로 권력을 잡은 후에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탈환한 이후에 예. 왜 좌파를 쉽게 얘기하면 청산해야 됩니까?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수의 이념, 아, 그 이념을 우리가 착각해 온 국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좌파가 공격해 오면 그게 대응하고 수비하는 것이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착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이념은 저쪽이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념에 대해 수비한다고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사실은 이념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옹호하고자 하는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좌파 이념을 분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공존할 수 없는 이념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청산을 먼저 해야만 우리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정말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전한 이 우리의 가치를 구현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좌파의 정권마다 대응하는 어떤 그 수비적인 개념 어, 그런 차원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왜 좌파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승자의 저주라고 할까요? 음, 아, 어떤 의미에서는 압승의 역설이라 할까요? 음, 이미 승리를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사상 가장 큰 표차로 승리했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그 일종의 자만심, 너무 확실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두들겨 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예, 예, 이미 또 이념 전쟁은 나에서 드러났듯이 끝났다. 나는 완전히 이겼다. 우파는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는 착각,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막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뭐 선량하고 간대한 점이 있을지 모르고 또 뭐 좌파의 어떤 지도자들이 자살을 한다. 그런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배려를 할까? 그런 국민이 있을지 음, 모르겠지만은 음. 정치 권력을 위탁받은 어떤 그 선거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 그런 차원에 머무르라 한 건 아니죠. 그 정파가 가진 이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대단히 소홀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념 가치 구현에 대단히 불성실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인데, 예,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좌파 정권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된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였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 플러스 예, 이명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념형 인간이 아니었다. 예, 현대건설 사장, 회장 경력에다가 서울시장의 경력, 이런 이명박 MB의 경력을 쭉 들여다보면 어떤 이념형의 인간, 이 구석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없다. 예, 한국 사회의 이념적인 문제를 고민하거나 천착하고 그것을 경험한 예, 뭐 북한을 다녀온 적도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한국 같은 공동체, 특히 저 첨예하게 이념 대립을 하고 저는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 남남 간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돼야 남남 통일이 된다고 보는데, 예, 이런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념형 인간이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저 이 광우병 파동, 이 엄청난 폭동에 아주 예, 유약하게 대처를 하면서 폭동이 예,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KO 펀치를 한 방 얻어맞아서 그렇습니다. 중도 예, 실용적으로 완전히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노무현 이 일가족의 그 640만 달러 뇌물 사건, 예, 지금도 이제 돌이켜 보면 노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자면 자살 후에 6개월이나 1년 말이죠. 예, 이 시점에서 나머지 일가족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그렇습니다. 예, 끝냈어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왜 그렇게 유약했을까요? 그분이 뭐 개인적인 뭐 인간성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진 그 정치 이념이 공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초기에는 뭐 친기업주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플랜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유시장이라는 이념을 나름대로 조금 세웠죠. 예. 그러다가 촛불 사태 이후로 완전히 수그러지는데 자신의 이념이 부재했을 때는 군중이 요구하는 함성에 넘어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념이 그만큼 박약했기 때문에 군중의 요구하는 음성에 따라서 그냥 뭐 중도 신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공정경제론을 내셔가지고 좌파적인 이념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것은 자신이 선명한 이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군중이 요구하는 어떤 면에서는 퍼플리스트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교를 해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 MB보다는 좀 더 이념형 인간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예를 들면 자유시장, 그 다음에 반공, 안보 이런 것에 관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 이래로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가 보수주의자로서의 이런 칼날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분석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중반부까지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념적으로 상당히 유약했다. 예, 해이한 상태였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 문제도 많은 보수 대통령이 그랬듯이 처음에 어떻게 든지 무슨 뭘 좀 만들어 보려고 예, 대화 또는 뭐 교류 이런 방면으로 나갔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왜 좌클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경제민주화, 예, 예, 김종인을 데려다가 이제 경제민주화 쪽도 하고, 예, 이런 것에 영향권 내에서 임기 중반까지는 이념적으로 헤맸다. 예, 음, 우리 아까 MB와 비교해서 우리 김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박근혜가 MB하고는 좀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는요, 예. 임기를 지나면서 어떤 그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우파, 뭐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라 해서 비즈니스 블렌드라는 우파 이념을 좀 시행하다가 오히려 좌파로 돌아선 사람이고요. 예. 예, 박근혜는 초기에 뭐 집권용이었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예.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이념을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자마자 그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행보를 벌였거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뭐 김종인이가 뭐 나가버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음, 예, 다만 그 박근혜의 어떤 그 예지랄까 지혜로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게 보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측면, 음, 우리 그걸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제가 꼭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좌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 잘 아시는 론 폴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경제에서 문화로 큰 줄기를 틀었다고 말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 우리가 뭐 연예계, 뭐 예술계, 문화계에서의 어떤 좌파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깨닫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런 인식을 박근혜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우리가 문화계에서의 뭐 음, 저 적폐라고 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그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측면에서 박근혜는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는 그 김기춘 비실장을 기용하는 그 시점부터는 상당히 이렇게 이념을, 보수 이념을 고수하고자 하는, 오히려 초기에서의 좀 이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보수 이념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이 상당히 보였죠. 예. 그래서 그게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음. 그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또 문화좌파를 그 병폐가 얼마나 심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려고 한 그런 국면. 그렇기 때문에 문화계에서 크게 반발해가지고 뭐 관련 문화 관련 또 수많은 그 참모들을 또 지금 투옥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학의 예,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취지는 10분 이해가 되지만 예, 방법론은 너무 투박했다. 예, 저도 거칠었다. 동의합니다. 예, 예, 오히려 이 좌파 문학의 문제를 사회 공론화시켜서 예, 국민의 여론으로 하여금 이것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겠느냐. 예, 정말 그 부분이 아쉬운 네, 부분이겠죠. 예, 블랙리스트라는 방법은 너무 좀 거칠고 예, 투박했었고. 자, 예,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만약에 2022년에 예, 정권을 탈환을 하면 사실 만약보다는 당위적으로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탈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좌파 적폐를 청산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조금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 각 분야별로, 예, 또 부처별로, 예, 또 그 하위로 가면 또 정책별로 예, 어떤 그 과거, 우리가 과거사 청산위원회라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의 상헌은 예, 우리가 이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사평가하는 그런 일단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예. 그 안에서 특히 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외교 안보, 예, 경제, 교육, 대북 정책, 요 네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광범위한 심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예. 그 평가하는 주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부분은 통상적인 어떤 정책 평가에서처럼 뭐 성과가 어떻다, 효율이 어떻다에 떠나서 헌법 가치에 부합했느냐 안 하느냐, 그 절차가 민주적으로 적합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더 중시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리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생각하는 하나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예, 이 좌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아주 대놓고 공론화시켜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정말이지 예산이 필요한 하나의 정부의 기구로 만들어서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각 부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폐해들 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이 남북 평화 쇼, 예, 판문점 쇼라든가 이런 데에 이 커튼 뒤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이 국가안보 가치의 훼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각종 정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졌던 이 예, 안보 체제의 훼손이라든가 예, 아니면 경제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탈원전 예,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 태양광 비리 예,
각종 이 경제 정책을 둘러싼 폐해들, 예, 그리고 이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저질러졌던 각종 이 농단, 예,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서 가장 중요하게 좌파 정권, 이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의 아주 적나라한 백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 앞에 예, 이거를 제시하고 예, 국민들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 응? 예, 그래서 예, 이 방법은 조사 방법은 대단히 공정해야 되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할 대상은 전부 다 수사 의뢰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이니 무슨 뭐 화합이니 이런 미명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게 10분 동의하고요. 어떤 정권을 위임받은 만약에 22년에 위임받는 그런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어떤 그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특히 그 네 개 분야라고 우리가 잠깐 말씀한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대북 플러스 사법 국민은 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되는 것이고 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정권이 탄생의 배경이 된 어떤 그 탄핵 과정 그것도 반드시 성찰되고 재검토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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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에 빠지면 또 안 되겠죠. 탄핵 예, 과정에 대한 백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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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예, 예, 또 추가로 생각이 들면, 이 예,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군사 합의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거,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직권남용 혐의로 예, 충분히 우리가 사법 처리를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김 교수님, 제가 김 교수님 칼럼을 제 동영상에서 소개를 하면서 예, 제목을 필수 보복론이라고 달았었는데, 예, 그랬더군요. 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고요. 예. 그 뒤에 또 부연 설명하셔서, 집권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걸 청산해야 할 것이다라고 또 부연 설명해 주셔서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예. 저는 보복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모란 국면, 예. 그것을 우리가, 어, 본능적으로 뭐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악, 또 국가에 대한 어떤 이 정도의 그 만행이랄까, 또 전횡에 대해서 청산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보복할 줄 안다는 말, 응보한다 그럴까요?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가 그 인과응보라는 그 교훈적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그 필수 보복론을 예, 예, 좀 늘려서 설명을 하면 필수적인 정의로운 보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김 교수님 좋은 개념을 주창을 해줘서 감사하고요. 예, 이런 것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보다 예,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2022년에 정권을 탈환을 해서 예, 정말이지 이 공동체가 정의로운 보복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